네, 오늘 먼저 함께 하실 두 분 인사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FOMC도 있었고요.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빅 이슈들이 많았는데 시장 얘기도 좋고요. 또 종목 얘기도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죠.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볼 특징주들 왜 올라왔는지 권재현 아나운서 통해서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미증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었었던 5가지 종목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가상자산 수탁 전문 업체 카르도와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11%대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달 중에 정부는 증권형 토큰 세부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죠. 구체적인 정부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측은 적극적으로 STO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동부건설입니다. 건설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인데요. 전일 추경호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로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고요. 또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맥스트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메타의 급등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전일 열린 미국의 갤럭시 S23 언팩 행사에서 퀄컴, 구글 등과 함께 차세대 XR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퀄컴 칩과 구글의 운영체계를 탑재한 XR 기기를 개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스트는 오늘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만나볼 업체는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4분기 아모레 퍼시픽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난 5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리츠증권에서는 지난 2021년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개편이 완료 수준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는데요. 올해는 한국과 중국, 또 미국과 일본 등 전 지역 핵심 채널에서의 도약이 기대되는 만큼 마진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앞서서 작년 4분기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섬유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탄소섬유 생산 능력을 2025년에는 14,000톤, 2028년까지 24,000톤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쭉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정태근 팀장은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박수범 매니저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두 분의 선택도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태근 팀장님,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오늘 사실 네. 시장을 보면은 쭉 상장주들이 움직임이 되게 눈에 띄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매력도를 느끼신 건가요? 뭐죠? 선택하신 이유가? 그냥 저는 권재현 아나운서는 아실 건데 높은 데 네.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고소공포증이 있으세요. 바닥에서 천천히 돌아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요즘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차트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많이 반가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사놓고,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 투자가 부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놓고 편안하게 본업을 하면서 계좌도 수익도 늘어나고 일석이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계열을 좀 길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단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큰 수익은 단타보다는 장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특징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괜찮은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하이스가 그런 종목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이스 같은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제가 종목을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걸 보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도 뭐 1조 7천억의 대규모 적자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효성첨단소재도 뭐 4분기 실적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뭐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 코드, 이거보다는 수소 쪽하고 슈퍼섬유, 그러니까 그 탄소섬유 쪽으로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탄소섬유가 아시겠지만 사용처가 되게 많습니다. 강제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풍력 블레이드라든지 항공기, 인공위성 소재,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는 쪽은 다 공급을 하잖아요. 풍력,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또 우주항공 테마가 또 강세였지 않습니까? 네. 연결시켜보면 또 항공기, 인공위성 소재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미국의 IRA 얘기할 때 전기차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게 좀 티가 안 나는데 올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소 쪽도 이제 미국에서 추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플러그 파워라든지 그리고 퓨어셀 같은 수소 연료 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IRA 법안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여기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수소 쪽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특히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수소부를 이제 최대 한 10개 정도 건설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돼서 한 33개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식을 보게 되면 입찰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4월 달이 이제 신청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 시장이 되게 되면서 프로젝트가 작년 그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소는 이제부터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어떤 수소 생산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완만하게 천천히 확실히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실적을 보면 실적이 오히려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효성 그룹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효성 중공업만 빼고는 실적 부진을 모두 거의 다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레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아무래도 그룹주? 시장 분위기 따라가야죠. 그 시장이 좋은데 부정적인 리포트 냈다가는 욕먹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 좋을 때는 거기에 맞는 리포트를 내야지 고객들도 많이 오고 회사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효성중공업은 실적이 괜찮은데 나머지는 안 좋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건 효성 TNC하고 효성 첨단소재는 주가가 괜찮은데 효성중공업 반대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디커플링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네. 시장이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밀적인 분석으로 해석 절대 분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도 이제 갈 때가 같다고 어느 쪽으로 보는지, 안 좋은 걸 보는지, 좋은 걸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 저도 한 15년 참여했지만 아직도 너무 어렵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정말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워닝 시즌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남아있는 만큼 맞아요. 좀 긴 안목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범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박수범 매니저는 오늘 갤럭시와 모니터리를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는 뭐 다른 게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뭐 최근에 뭐 주가도 너무나 좀 잘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은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수익이 좀 만들어진 상황인데 여기서도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관련된 이슈가 좀 끝나지가 않았죠. 특히나 지금 STO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STO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자회사화하고 있는 뭐 NFT 사업이라든가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관련된 지금 갤럭시와 머니터리뿐만이 아니라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이게 하나의 또 테마를 형성하면서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상승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정확하게 제도권으로 STO가 좀 거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동사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아직 여기가 고점은 아니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갤럭시 머니트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좀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상당히 잘 갔거든요. 맞아요. 특히 SK증권 같은 경우는 저거 이렇게까지 많이 깜짝 오른 놀랐어요. 게 네.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당황했는데 네. FOMC 결과가 잘 나와서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STO 증권형 토큰의 실수혜주가 증권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제 무슨 HTS나 MTS에서 네. 뭔가 뭐 STO 관련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수혜가 좀 온 것 같아요. 매수니.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증권사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주식에 대한 이제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 외에 다른 자산들을 하나의 증권화 시킴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가상 자산을 이제 증권화 시킨다는 거죠. 증권화 시킨다면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그렇다면 당연히 증권사들이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또 하나 더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권사들의 수익이 좀 다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증권 종목에게도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TO 관련된 수혜, 뭐 2월 달 안에 정부에서 이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 토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옥션. 아, 서울옥션이요. 서울옥션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박수 매니저도 얘기하셨어요. 아, 그 두 분 다 이제 저도 그렇고 박수 매니저도 그렇고 서울옥션을 토픽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제가 서울옥션을 토픽으로 보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좀 부연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는 토큰 증권을 거래 종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흡수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6일날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민간 플랫폼을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그 채팅창에도 지금 대니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옥션하고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차트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두 개 다, 두 개 다 이게 지금 플랫폼 모멘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서울옥션하고 지금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도에 그 신한은행과 플랫폼 계약을 맺었습니다. 플랫폼 계약을 맺었었는데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권고 때문에 지금 정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투자자 보호 장치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민간 플랫폼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만약 거래를 하게 된다라면은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신한은행과 플랫폼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 거래가 정지가 되게 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장 폐지, 하나는 증권사 이전 가능성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로 이전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SK증권이 지금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리아 에셋증권이 상가 간 이유도 거기에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 업체들이 어쨌든 제도권과 손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발빠르게 진행을 해 나가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품 중개 업체로 사업자 등록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을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했을 때 투자자 보호장치라든지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을 텐데 거기에 과연 부합을 하느냐 아니면 탈락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 규칙 위에 제가 법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디지털 자산 거래법 지금 2월 달에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게 상반기에 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반기에 제정이 되게 되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면은 여기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증권형 토큰이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의 발생이 되고 그런 걸 조금 피하고 난 다음에 직투를 하시던 서울옥션에 투자를 하시던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옥션은 결론적으로 단기에 어쨌든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주가가 쉬는 구간이 있을 텐데 주가가 쉬는 구간들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를 좀 많이 좀 줄였으면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TO 관련 수혜주로 우리 박수호 매니저님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꼽아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서울 옥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동부건설입니다. 요즘에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내에서 사실 매크로 지표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서 건설주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두 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노! 두 두 분 분 모두 다 노. 아직은 아니다. 시기상조다. 그럼 박수호 매니저님께 네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건설주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저는 뭐 대형 건설사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지 뭐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뭐 동부건설과 같은 이제 중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자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부채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제 흐름들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동부건설 같은 뭐 비슷한 뭐 중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이나 지금 뭐 GS건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에 있어서 이제 주택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해외 쪽에서의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만드는 수익들도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거의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내수 시장이 안 좋다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 3분기에 보니까 이미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좀 돌아섰습니다. 거기다 부채 비율도 100% 이상으로 좀 상당히 좀 자본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좀 기대심이 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동부건설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네. 입주를 밝혀주셨는데요. 근데 앞서서 뭐 대형 건설사, 뭐 중소형 건설사도 있지만 그 밑에 건자재단도 있잖아요. 네. 조선이랑 기자재가 요즘에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건자재 쪽은 좀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X 하우시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네네. 이거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가 브랜드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 같은 경우도 뭐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아파트 그 건축비라 될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분양가가 그냥 분양가라고 할게요. 이 분양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고급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LX 하우시스가 서울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으로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어쨌든 지금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들 같은 건축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미분양이 되든 어떤 그거와 상관없이 그렇죠. 일단 짓는 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건자재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양호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건설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건설하게 되면서 자재는 공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양은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형 건설사들보다는 차라리 건자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분양 시장이 위축이 되게 되면 또 어떤 시장이 또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또 리모델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건축업체들 건자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자재 이 내장재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 분양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오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 효과도 건자재 업체들이 좀 누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건설주 얘기하면서 건자재 뽑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저는 빠르게 넘어가 보고 싶어요. 네.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또 이런 성장주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하. 어제 FMC도 있었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23 언팩 행사도 있었습니다. 뭐 구글, 네. 퀄컴과 동맹을 맺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들썩였는데 자 과연 두 분의 의견 어떨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떤 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제가 대답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XR 쪽으로 해서 지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또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맥스트가 보면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도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잡고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올해는 좀 많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맥스트와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좀 높여야 되고 지금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최근에 뭐 STO 관련된 내용들이 뭐 앞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관련된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뭐 올라가는 건 정상이다라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스코넥이라는 또 XR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주가도 이틀 동안 단기간에 엄청난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한번 스코넥을 또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듯이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루나 테라 사건도 있었고 뭐 위메이드 이제 위믹스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해외 쪽에서 FTX 거래소에 또 부도설, 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좀 많은 좀 위축을 좀 가져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걷어지고 있고 이제는 좀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악재들보다는 호재에 대한 왜 그렇다면 가상화폐랑 NFT랑 메타버스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제는 이제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당님께서 맥스트에 물려있다라고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메타버스 관련주 손실 보고 네. 계신 종목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나왔어요. 네, 네. 화장품 이렇게까지 실적이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갈렸네요. 네. 정태훈 팀장님 예상하셨어요? 네? 어떤 걸요? 실적 잘 나올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왜 사라고 예스를 주셨나요? 저요? 네. 저 노인데요? 노예요? 노이신가요? 두 분 모두 다 노 그럼 노로 의견이셨네요. 일치가 된 건가요? 네. 제가 왜 예스가 돼 있지? 일단 예스든 노든 네, 의견 한번 네,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지금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이어지는데 단지 18만 원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적 내용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물론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이제 99%, 69% 성장을 좀 하게 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까지 중국 매출 비중은 70%고 그리고 중국에서 흑자 전환이 됐는데 이게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비용 절감 효과를 인해 가지고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지나게 되면서 중국 쪽에 4분기에 그랬던 것처럼 1분기, 2분기에도 매출 증가 효과가 아닌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게 실적이 개선되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좀 끝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물론 확인은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네.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크다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30%인 탈중국 비중, 이 비중을 앞으로 40%, 50% 늘려가는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후에 봐야 될 부분이 고평가 기준을 잡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퍼가 있지 않습니까? 퍼가 아직까지 78배는 너무 높아요. 네.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많이 빠졌다는 게 일단 작년 2021년 5월 달부터 좀 잡을게요. 3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쨌든 8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겨우 1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78배라는 겁니다. 고평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아마 이후에는 주가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력이 그래도 한 18만 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1분기, 2분기 지나게 되면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참으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은 기술적 반등만 가능하지만 네. 탈중국화가 실현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엔 좀 길게 볼 수도 있다라고 네.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태근 팀장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